안녕하세요.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도 쉽게 설명드리는 공인회계사 윤양길입니다. 오늘은 받는 기쁨, 주는 행복, 바로 증여죠.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과연 증여 어디까지 과연 세금을 안 내고 가능할까요? 또 어떤 자산을 증여해야 또 쉽게 또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이 방송을 통해서 증여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누려보십시오. 오늘의 상담입니다. 저는 4억 정도 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입니다. 요새 아파트 증여가 참 많네요. 그 다음에 대출금, 은행 대출금은 2억 정도가 있습니다.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? 아주 간단한 상담이지만 저희는 이걸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습니다.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경우 그대로 만약 넘겨준다면 2억은 증여, 2억은 또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됩니다. 왜?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. 과연 이런 경우 어떤 게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? 자,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첫째, 은행 채무는 말 그대로 갚아야 되죠. 은행 채무는 자식한테 물려주면 양도세도 내고 그걸 또 갚아야 됩니다.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좋은가? 당연하죠. 은행 채무를 갚아야죠.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부모가 일단 갚습니다. 그리고 자녀에게 차용을 해야 돼요. 차용증을 받아야죠. 2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세법상의 이자율, 지금 현재 4.6%인데 4.6%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. 은행 채무를 그대로 가져가면 일단 은행 채무도 양도세도 문제지, 또 은행 채무도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.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. 이제 2억을 차용증을 썼다 했을 때 우리 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나요? 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자가 1,000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. 2억에 대한 4.6% 이자는 1년에 920만 원 정도죠. 정확히. 이제 이 부분은 안 갚아도 된다.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. 극단적인 경우. 이제 그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, 일반적으로 이제 소액인 경우는 솔직히 안 갚아도 조무사 나올 일이 없지만, 금액이 커진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이자를 갚아야죠. 대출이 아니고 증여로 전액 4억 전체를 증여로 다 관리를 해버립니다. 그러면 추징이 엄청 나오겠죠. 또 증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,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게 과연 증여냐? 또 희한한 경우는 학비, 대학 등록금, 의대 같으면 진짜 한 3, 4천씩 하죠. 한 해 등록금이 2, 3천씩 하는데 이거 준 거 증여 우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?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셔요.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죠. 그러나 단 생활비나 학자금 등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자금 다 주셔요.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자녀들 생활비, 체류비 주셔도 됩니다. 그거 증여 아니에요. 대신 이제 그것도 한도가 있죠. 가령 이제 같이 생활비를 하고 햄버거를 사 먹고, 내가 어려워서 햄버거를 사 먹고, 또 도미터리 또 납부를 했다.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, 해외에서 과연 명품을 샀다, 땡 하고, 이 땡하고 저 구찌 하고 이런 걸 샀다. 그러면 보통 몇천만 원어치 샀다라면, 이건 아니죠. 이건 증여로 과세됩니다.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우리 용인이 되니까, 이제 그 부분은 전혀 걱정,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보통 사람들을 과연 세무조사를 하는가? 안 하죠. 우리는 PCI 시스템이 있습니다. Property Consumption Income. 재산 상태, 소득 상태, 소비 상태. 재산이 과연 얼마가 있는지, 그 사람 예금, 부동산, 주식이 얼마 있는지, 연소득이 얼마 있는지, 우리 종수세 신고 다 하죠. 또 홈택스 보면 다 뜨잖아요. 그리고 또 소비, 또 카드 소비 얼마 하는지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의 재산이 있고 얼마의 소득을 벌고 얼마의 소비를 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. 영화 제목에 예전에 유명한 게 있었죠.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. 좀 재밌게 봤죠. 저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였는데,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. 나는 내가 지난 1년간 한 경제활동, 금융활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.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통제된 사회입니다. 그
얼마를 소비하는지, 내가 어디에 가서 몇 월, 며칠, 몇 시, 몇 분에 어디 가서 얼마를 소비하고, 가령 뭐 17시에 이태원에서 밥 먹고, 한 뭐 30분 뒤에 강남역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, 그 다음에 뭐 저쪽 한 2시간 뒤에 삼성역에서 가령 뭐 맥주를 마셨다. 이 카드 기록이 다 결제가 나와요. 카드 기록이 다 남죠.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. 뭘 소비를 하는지,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어떻게 하는지. 물론 현금을 쓰면 모르죠. 그래서 과연 언제 조사를 하는가? 이런 우리의 내부 속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세무서가 언제 조사를 할까요? 바로 재산이 변동될 때죠. 재산을 취득할 때 예금하고 주식이나 부동산, 금융자산, 일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그건 모르겠죠. 파악은 힘들어요. 국세청에서. 그런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예금이나 주식, 부동산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일단 대상이고 또 하나가 이제 부채 상환. 과연 이 사람이 어디서 부채를 상환했는가? 2억이라는 돈을 부모한테 차입을 했는데 분명 이자도 꼬박꼬박 냈는데 과연 소득은 없는데 어떻게 2억 원이 어디서 나느냐? 이걸 또 증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너무 모든 걸 그렇다고 해서 다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. 대부분 맥시멈 2억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1, 2억 정도까지는 이렇게 심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하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. 이건 어느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또 재산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, 그건.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증여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저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또 많은 회사들을 이제 법인 결산하고 법인세 신고하고 종소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때 안타까운 게 자본금이에요. 자본금, 주식. 자본금을 일부러 5천만 원짜리 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 차라리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요. 그래서 와이프도 한 10만 원, 와이프 한 30만 원, 자녀들은 한 20만 원, 20만 원씩 하면 100만 원이 돼요. 자녀에게 20만 원을 줬다고 해서 이게 증여세, 좀 비과세죠. 이걸 통해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바로 매년 배당을 하면 되죠. 배당을 2천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가 합산이 안 되고 그걸로 끝나요. 14% 정도 원천징수라고 끝이 나니까 2천만 원씩 해마다 만약 배당을 한다면 10년 정도만 돼도 2억. 계산이 좀 빠른가요? 30년이면 6억 정도죠. 그래서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주식으로 현금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해요. 주위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부동산의 투자, 땅이죠. 거의 땅과 건물이 주인데 이걸 투자했을 경우 보통 자녀들이 10세, 많게는 5세에서 10세 이 정도 나이에서 부동산을 증여받는다 하면 경제활동을 진짜 왕성하게 할 30대 정도 되면 거의 20년 후가 되죠. 그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못 받아도 거의 10배 이상 상승하는 걸 많이 봤어요. 물론 저기 일부 지역은 예외입니다. 이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아마 증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. 물론 이 방법도 일부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여러 가지를 오늘 하나 바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 꾸준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?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세금 지옥에서 벗어나 안전한 프리존의 영역으로 마음껏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. 또 감사합니다.